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지음, 장동숙 황으로 옮김. 생명의 말씀사. 파트 2. 5가지 사랑의 언어. 챕터 8. 스킨십. 우리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어떤 이에게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의 사랑을 흠뻑 느낀다. 접촉의 힘. 인간의 5가지 감각 가운데 다른 4개와는 달리 촉각은 신체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체 전반에 아주 작은 촉감들이 퍼져 있다. 이런 곳을 접촉하면 신경을 통해 뇌에 자극이 전달된다. 뇌는 이런 자극을 해독하여 그것이 더운지, 찬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우리가 감지하게 된다. 그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의 어떤 부분은 다른 곳보다 더 민감하다. 아주 작은 감각전이 신체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혀끝은 등 뒤보다 더 민감하다. 손가락 끝이나 코끝도 역시 아주 민감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감각의 신경학적 이해가 아니라 심리학적 중요성이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한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미워해요 혹은 사랑해요 라는 표현보다는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게 들린다. 어떤 아이의 따귀를 한 대 때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도 나쁜 것이지만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다.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인데 그 아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경우라면 그 이상 더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없다.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혼 생활에서 접촉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감각점은 신체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를 어떤 곳이든지 사랑스럽게 매만지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 그러나 모든 접촉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접촉하는 곳에 따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안내자는 배우자이다. 사랑할 사람이 바로 그녀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느 곳이 사랑의 접촉인지는 그녀가 안다.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접촉하려 들지 말라. 그녀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어떤 접촉은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한다. 그런 접촉을 계속하면 사랑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그녀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접촉을 배우자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등을 어루만지거나 성관계에서의 전이나 절정과 같은 사랑의 접촉은 노골적이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반면에 커피를 따라주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거나 부엌으로 지나치면서 그를 잠시 만지는 것 등은 은근히 하는 것이고 한순간이면 족하다. 노골적인 사랑의 접촉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통해 사랑이 잘 전달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은 배우자가 좋아하면 마사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성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술에 대해 읽고 토의하는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은근히 하는 사랑의 행위는 시간이 적게 들긴 하나 많은 생각이 요구된다. 특별히 스킨십이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나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을 크게 표현할 수 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배우자를 가볍게 잠깐 만질 수도 있다. 집을 나설 때나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키스나 포옹으로 사랑을 크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일단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 새로운 접촉 방식이나 장소를 개발하면 더 좋아할 것이다. 당신이 식탁 밑으로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외식할 때 한번 시도해보라. 그 효과를 확실히 볼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주차장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의 사랑 탱크를 채워줄 수 있다. 아내가 쇼핑을 가려고 할 때 포옹해주면 사랑이 전달될 뿐 아니라 아내가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자꾸 시도하면서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싫은지 물어보라. 꼭 기억할 것은 그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은 스킨십을 기다린다.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 살 수 없다.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 내 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감정적으로 멀어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악수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어느 사회이든 몸을 접촉하는 인사 방식이 있다. 보통 미국 남자들은 유럽식의 포옹이나 키스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유럽 사람들도 역시 미국식의 악수에 익숙하지 못하다. 어떤 사회든지 이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접촉이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성희롱은 적절하지 못한 접촉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대체로 배우자 상호 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물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에 매맞는 아내나 매맞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회기관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몸은 만질 수는 있지만 학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여파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열린 결혼을 꿈꾸기도 한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정도 무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배우자가 그런 자유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적 고통은 심히 크고 그 때문에 배우자와의 친밀함은 사라진다. 상담가들의 서류함은 바로 이런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감정적 충격을 치유하려는 상담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사랑 탱크는 텅 비게 될 뿐 아니라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감정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야 한다. 위기와 스킨십.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는다. 신체 접촉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다.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된다. 부모와의 사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 사고도 수없이 일어난다. 질병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좌절은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울고 있는 배우자를 껴안아주는 것 이상 좋은 사랑의 표현은 없다. 이때 말로 하는 위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스킨십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위기의 순간은 사랑을 표현할 기회다. 따뜻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된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서 결혼생활 세미나를 한 후 계속 그 지역에 초대를 받고 있다. 그곳에서 피트와 패시를 만났다. 그들은 플로리다 출신은 아니지만 그것을 고향이라 여기며 20년 이상을 살고 있었다. 어느 교회가 주최하는 결혼생활 세미나였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목사님이 피트와 패시라는 부부가 그날 밤 나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기분이 좋은 척했지만 사실 그런 초대에 응하게 되면 밤늦도록 상담을 해야만 한다. 스페인풍으로 잘 꾸며진 집을 목사님과 함께 들어서니 패시와 고양이가 우리를 맞았다. 집을 돌아보면서 나는 피트가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거나 그의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겼거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보니 첫 번째의 감이 맞았다. 손님방을 보여주기에 가보니 찰리라는 고양이가 내가 쉴 침대 위에 드러누워 있었다. 나는 이거 고양이 세상이로군 하고 생각했다. 피트가 곧 퇴근했기에 간단한 간식을 들면서 세미나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몇 시간 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나는 무슨 상담을 요청하려나 하고 내심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행복한 부부로 보였다. 이런 일은 정말 흔하지 않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캐고 싶었지만 몹시 피곤했다. 내일이면 세미나가 끝나고 이들이 나를 공항으로 곧장 데려다 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는 45분 정도 걸리는 공항으로 가는 차를 함께 타게 되었다. 피트와 패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초기에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같은 마을에서 성장했다. 그들의 부모 역시 비슷한 생활 수준과 가치관을 가졌다. 그들이 즐기는 것도 비슷했다. 테니스와 보트 타기를 좋아했으며 가끔 같은 관심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오는 갈등 같은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 대학은 서로 다른 곳을 다녔지만 자주 만났다. 그는 경영학 학위를, 그녀는 사회학 학위를 받은 지 3주일이 지난 후 그들은 결혼했다. 결혼 2달 후 피트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 플로리다로 이사하게 되었다. 가족과 친지가 사는 곳에서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은 영원히 신혼을 즐기리라 생각했다. 처음 3개월은 이사하고 새 아파트를 구하는 등 함께 사는 것이 무척 행복했다. 약 6개월이 지난 후 패시는 피트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 있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참다 못해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감정을 표현하자 그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일에서 받는 압박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이 직장에서의 첫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했다. 패시는 기분이 상했지만 두고 보기로 했다. 패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러 부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가끔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것을 미리 알면 친구들과 쇼핑한 후 집에 돌아왔다. 어떤 때는 남편보다 늦게 돌아오기도 했다. 이때 그는 몹시 화를 내며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 패시는 되받아서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누가 무책임하다고요? 당신은 언제 퇴근하는지 전화도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언제 퇴근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늘 기다리고만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집에 있어도 항상 저 멍텅구리 컴퓨터 앞에만 있잖아요. 당신은 아내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응수했다. 피트가 큰 소리로 난 아내가 필요해. 당신 모르겠어?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야. 나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라고 했다. 그렇지만 패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결혼 생활에 관한 책들을 빌려다 읽었다. 결혼이 이런 것이 아닌데 해결책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 피트가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면 패시는 책을 집어들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도록 책을 읽었다. 그러면 남편은 잠자러 가다 그녀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고 조소하듯이 당신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전과목 A 학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패시는
나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시약점만 되면 만족하겠어요. 라고 대꾸했다. 피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침실로 갔다. 결혼 생활 1년쯤 되었을 때 패시는 절박했다. 이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다시 그녀는 차분히 피트에게 우리 결혼 생활 상담을 받아야겠어요.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트는 나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 상담받을 시간도 없고 나는 결혼 생활 상담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니까? 라고 말했다. 그럼 나 혼자라도 갈래요. 라고 패시가 말했다. 좋아. 상담이 필요한 건 당신이니까. 라고 피트가 대꾸했다.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패시는 정말 외로웠으며 다음 주에 결혼생활 상담가를 만나기로 했다. 3번에 걸친 상담이 끝난 후 상담가는 피트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피트는 그의 말에 동의해 치유 과정을 진행시켰다. 6개월 후 새로워지는 결혼생활을 보며 그들은 그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피트와 제시에게 상담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물었다. 피트가 체프만 박사님, 사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상담가가 그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오늘 강의에서 바로 그것임을 알았지요. 그때 받은 상담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럼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지요? 라고 나는 물었다. 스킨십이요. 라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스킨십이 확실해요. 라고 패시가 대꾸했다. 그러면 패시, 당신은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가 직장일과 컴퓨터에 매달려 있을 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지요. 스킨십이 그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서서히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피트 자신도 몰랐어요. 라고 패시가 말했다. 그녀 말이 맞아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스킨십을 하지 않아 소원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인정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그것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솔직히 말을 못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포옹을 하건 손을 잡건 키스를 하건 언제나 내가 먼저 했고 그녀는 거기에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접촉을 시도해도 그녀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 새로운 직장일로 몹시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잘 몰랐지만 단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녀가 먼저 키스를 하거나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떤 때는 6주간이나 아무 접촉 없이 지내기도 했어요. 나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을 느끼는 아픔이 너무 컸기에 그녀를 더 멀리하게 됐지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라고 피트가 말했다. 그때 패시가 끼어들면서 말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만은 알았어요. 이전처럼 포옹이나 키스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일에 시달리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먼저 시도하기 바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서로 만지지도 않고 몇 주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게 내겐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이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나를 소홀히 대하고 무관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나는 스킨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이지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받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키스나 포옹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만 하면 사랑받는 것 같지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더군요. 내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자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성격과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남편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니 그도 내 요구에 더 신경을 쓰더군요. 오늘 세미나에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박사님이 20분간 말씀한 것을 우리는 6년이나 걸려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빨리 배우는 것보다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라고 나도 말했다. 피트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들은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해 주기를 갈망한다.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손을 잡아주고 껴안고 성관계를 맺는 것 등의 사랑의 접촉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생명줄과 같다. 팁.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 1. 차에서 내려 쇼핑센터로 들어갈 때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 2. 함께 식사할 때 무릎이나 다리를 들어 배우자와 접촉한다. 3. 배우자를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말한다. 팔로 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라고 계속한다. 그러나 그 이상 진행시키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포옹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한다. 4.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준다. 5.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 시간에 손을 잡아준다. 6.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스킨십을 한다. 대화하면서 팔로 안거나 간단히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 집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당신만 보여요 라고 말한다. 7. 배우자가 집에 돌아갈 때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한다. 중요한 것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작은 접촉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